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교양 비상구, 정치권 이슈 대신 사회 명사들을 모시고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비상구에서는 홍익대 유현준 교수님을 모시고 건축과 공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사실은 그 유튜브 있잖아요, 채널. 네. 철록 현준인가요? 네. 그 이름이 굉장히 독창적으로 느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장명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예전에 알쓸 신자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거기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 제가 뭐 어떤 안동의 어떤 집을 보고서 그 집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뭐 이런 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추리를 네. 해서 그래서 그게 맞아가지고 셜록 홈즈 같다. 그래서 이제 셜록 현준이다. 그렇게 거기서 지어준 별명입니다. 아, 이름만 멋진 게 아니고 네. 채널이 너무 번창해서 무려 네. 구독자 수가 130만 명이 육박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바람을 잘 타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고작 30만 넘긴 아, 예. 상황이어가지고 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시작이신 거잖아요. 네. 구독자들한테 그래도 좋은 이렇게 네. 반향을 얻은 비결이 좀 있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집은 없는 대신에 좋은 카페나 여행지나 이런 데 찾아다녀서 네.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건축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들을 이렇게 일별을 해보면은 네. 실제로 다양한 뭐 지역과 주제를 가진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이제 파리 소식도 좀 이렇게 전하셨더라고요. 네. 그 주제나 지역 같은 거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뭐 저희는 이제 촬영하기 전에 보통 그 제작진이 따로 있어서 그 제작진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냥 정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파리 올림픽이고 하니까 네. 연관 검색어로 좀 나오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빨리 한 거죠. 네. 아니 정말로 많은 공간을 리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손에 꼽는 장소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서는 솔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찾는다면은 그 광주 광역시에 있는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런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가본 것 같은데 네. 그 공간의 독창성이라는 건 좀 어떤 부분이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거대한 건물과 형태를 기대하는데 그 건물은 거의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워낙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거기서 너무 이렇게 자신을 뽐내는 건축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밑으로 집어넣고 형태는 찾아볼 수 없지만은 주변에 다양한 도시 조직하고 이렇게 만나는 접점마다 다른 성격의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되게 훌륭합니다. 뭔가 그 새로움을 창출하는 역량이 그 건물 안에 숨어 있는 거군요. 네. 그 책도 정말 많이 내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한두 권이 아니고 특히 이제 공간을 주제로 뭐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든가 뭐 공간의 미래 같은 책들이 이제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린 것 같은데 그 공간의 중요성 이게 좀 어떻게 착목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겪게 되는 한계가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근데 그 와중에서 공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시간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지만은 공간은 제가 어떻게 어느 장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공간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이 완성되는 그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의 삶과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란 주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하고 또 인문학과의 연결까지 이렇게 지어주시던데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과 인문학을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간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공간을 완성하는 거는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또 고민한 다른 분야의 사람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뭐 철학도 있고 심리학도
심리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간 디자인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유별나게 유심히 봤던 게 그 네. 학교 공간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애들 데려줘 학교 가면 1층이 다 이제 교무실, 뭐 네. 선생님들 계신 공간인데 그 공간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을 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공간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낸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3시간 정도를 실내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삶을 보면은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충족돼야 되는 자연 속에서 충족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특히나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생활하는데 대부분 다 높은 층에 있잖아요. 네. 1층은 교무실이 있고 근데 수업 시간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요.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4개 층을 뛰어내려와서 야외 공간에서 지내다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실과 복도에서만 보내게 되고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자연과 많이 접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 건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바깥에 나가기 쉽게 하는 거죠. 그 1층을 사실 학생들이 쓰는 공간으로 네. 만드는 게 가장 그걸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 학교에 입교해서 지낸 친구들이 네. 그 지혜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혜요? 그 뭔가 이제 자연을 통해 배우는 지혜를 배운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그건 제 얘기는 아니고 어제 어떤 명사가 예전에 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네. 뭐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인류는 한 수백만 년 진화해오는 과정 중에서 자연에서 사실은 진화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에 가깝게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상태라고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 자연에서 채워주는 부분이 변화라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에 어떤 뇌 자극을 받는 거나 이게 안 되니까 이 학생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미디어에서 해소를 하죠. 그러니까 공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공간은 너무 정체되어 있잖아요. 네. 교실과 자기 방과 뭐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이나 실내 공간은 되게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변화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변화를 찾게 돼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바로 어제 밤에도 네. 저희 자녀가 네. 핸드폰만 손에 들고 쇼츠를 1시간 동안 봐가지고 그렇죠.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날 덥다고 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자연이란 거를 만끽하지 못한 그렇죠. 세대인 건데 네.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공간적으로 그거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게 또 있을까요? 저는 뭐 다른 공간적인 변화를 준다기보다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시간을 주면은 자기한테 맞게끔 또 찾아서 네.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대도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교수님이 보실 때 이제 뭐 보면은 뭐 서울이나 부산 네. 그 유수의 도시들을 또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1, 2 도시들은 좀 어떤 겁니까? 뭐 그래도 서울, 부산 정도 되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좀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일단 인구가 한 1,000만 명 좀 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성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업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도시들 몇 군데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의 특색들을 외국인들도 와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저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특색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심지어는 뒷골목에 있는 전봇대만 보더라도 되게 이국적이다. 해외에서 무슨 잡지가 와서 저 사진을 찍고 간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폼나게 사무실에서 찍고 싶었는데 자꾸 골목에 나가서 전봇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였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도쿄나 서울에 있는 전봇대도 되게 이국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살이 하는 입장에서 네. 가끔 부산에 가면 좋거든요. 좋죠. 근데 부산이 사실은 행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자리가 별로 없어서 네. 선뜻 이주할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도 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그 국내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부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특징 있는 대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번째가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아.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네. 전국에 있는 인구가 다 부산으로 집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찾을 수 없었던 거의 맨하탄급의 인구 밀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시장들이 생겨나고 국제적인 문화가 생겨서 국제 시장도 생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도 해양 문화를 받기에 되게 적합한 위치였고 인구 밀도도 높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가지고 있지 않은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는 산,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되게 밀집된 공간에서 선형의 고밀도의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산은 되게 특별한 컨디션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전 세계에 있는 무슨 도시 설계하는 책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자기는 제일 좋은 데가 전국 세계를 다녀봐도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부산 자갈치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비린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별로였는데 근데 그분은 왜 거길 좋아하냐 그랬더니 일단 너무 액티브하고 그런 도시적 환경들을 이 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별화된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KTX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부산하고 서울의 시간 거리가 짧아졌잖아요. 2시간 반 정도로. 그러다 보면 이제 중앙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빼앗긴 점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도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그 여파로 도시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참 많은 네. 견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특히나 도시는 곧 소멸할 거다. 네. 이미 원거리에서 얼마든지 통신도 가능하고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도시는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유독 네. 도시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그분 그렇게 도시가 소멸될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결혼하거나 나이 50 넘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를 자기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네. 젊었을 때는 항상 어쨌든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스킨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항상 만나서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얼굴을 맞대고서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줌 미팅 갖고서 중요한 의사결정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우연한 만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는 거가 밀도가 높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익명성의 상태에서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고 그 안에서 생각도 교류하고 경제적인 그런 기회도 생겨나고 해서 그거는 사실 도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온라인으로도 대체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인간의 그 유전적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소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 뭘 보면 아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점차적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죠. 4인 가족일 때는 가족들하고 네. 부대끼다가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이 줄어들게 돼요. 우리가 지금 그 부족해진 스킨십을 해결하는 가장 많은 스킨십을 하는 존재는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문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스마트폰은 매끄럽고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근데 유기체의 특징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 촉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무리 뭐 쇼핑을 하고 온라인으로 뭐 SNS를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보더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그 사람 또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사실 더 높아요. 근데 물론 이거를 막는 그 요소는 하나 있죠. 이거를 해체시키는 가장 그 적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만약에 한 5년, 10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도시는 해체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대 문명들을 보면 대부분 다 병으로 다 없어진 도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를 통해서 물이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물과 전염병의 이슈만 해결이 되면은 도시는 절대로 해체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코로나 때 저는 대기업들의 동향들을 좀 봤거든요. 네. 결국은 코로나가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불황을 가져오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목표가 생성이 됐고 네. 기존에 사옥을 두고 출근을 다 시키던 것들을 뭔가 원격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논의들과 맞물려 가지고 생산성이나 네. 효율성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을 하자. 네. 원래 있는 공간 임대주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뭐 그런 변화를 시도했는데 최근에는 도로 다시 이제 예전 네.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있을 때만이 만들어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격으로 했을 때 만들어지는 애플 같은 경우도 절대 재택근무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안의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우연한 만남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거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있다라는 거는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가족들하고도 가족 유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는 그렇게 서로 대화를 안 하더라도 무조건 하루에 8시간은 집에서 자잖아요. 집에서 8시간의 시공간을 공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간을 공유하게 되면은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서 그 공통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집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월급을 준다면 가급적이면 나와서 일을 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원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파트가 또 도시에 많잖아요. 네네네. 그 아파트란 주거 환경 어떻게 보면은 뭐 삭막하다고 표현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옆집이 또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다 인사도 하고 네. 그런 유대와 정이 있는 또 문화라는 특이한 해석도 하게 되는데 네. 교수님은 좀 아파트라는 공간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파트는 근대화를 만들어낸 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산농공상이었잖아요. 그 상인이 제일 마지막 계층이었어요. 그 이유는 상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는 5일장을 치렀잖아요. 그 이유는 닷새치 상거래를 모아야지 한 번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내가 시장에 나가서 국밥 장사를 해요. 다음 날 가면은 국밥을 팔 시장이 없어요.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흘 동안 농사 짓다 다시 국밥을 팔러 가야 돼. 그러면서 국밥만 팔아서는 살 수 없는 사회인 거죠.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땅 문서를 물려받은 사람만 돈을 버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되는 안 좋은 사회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아파트를 딱 짓게 되니까 아파트는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상업을 할 수 있는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게 되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가 생겼어요. 그 상가가 생기면서 거기서 자영업을 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건 장사를 통해서 땅 문서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밀도가 높은 공간 구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바꿨고요. 그거 덕분에 계층 간의 부의 이동 사다리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장치라고 봅니다. 네. 아니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사실 온라인 커머스가 많은데 네. 그 쿠팡이라든가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게 그런 건데 배송이 오는 것도 만약에 이런 집약식 아파트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비용적인 효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기 갔다가 멀리 또 그렇죠. 미국처럼 옮긴다면은 네. 그건 채산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문화를 뭐 기업적인 문화라든가 거래 문화를 낳은 것도 네. 아파트 타깃이 큰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그런 공간 구조 덕분에 그런 이커머스도 훨씬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배달의 민족이나 같은 이런 배달 앱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밀도가 높은 공간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이 앞에 서서를 들어보더라도 네. 그 자연과의 접합점은 사실은 아파트가 워낙 이제 공개 녹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낮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그 뭐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까? 아파트 발코니- 사회에서 발코니요? 발코니를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아파트가 60% 정도의 주거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규정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점은 다양성이 없다라는 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찾는다면은 자연과의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접점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발코니 확장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베란다 없애버렸어요. 네, 베란다 없애서 야외 공간이 주거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나마 있을 때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폭이 1.5m밖에 안 되고 좁고 길어서 뭐 빨래 넣는 거 외엔 쓸 일이 없고, 또 하나는 2층에 윗집에 있는 발코니가 하늘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외 공간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2층도 좀 열려 있고 폭은 좀 한 2, 3m 이상 돼서 테이블을 놓고 마주 볼 수 있게 하고 뭐 나무도 심을 토심도 확보해 놓고 이렇게 되면 마당 같은 느낌이 나는 발코니가 집집마다 있어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마당 같은 발코니가 모든 집에 있게 되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층에 있는 조경 공간들은 관대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 가나 우리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든 아파트 단지에 담장이 없어지고 경계부에 있는 녹지 공간들을 우리 시민들이 공원이라든지 벤치 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도시 환경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코니를 꼭 우리는 회복시켜야 된다 아니, 싶어요. 문득 드는 생각이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유럽 사람들은 발코니가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자연을 뭔가 좀 이렇게 향유하니까 견딜 네. 수 있는 능력도 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네. 만약에 뭐 이런 폭력적인 생각이지만 뭐 네. 환경에 전염병이 정말 창궐을 크게 한다. 네.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공기를 마시려고 해도 창문 여는 거 이외에는 아파트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견디는 능력도 떨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염병 계속 올 거기 때문에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바꿔서라도 발코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모든 시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될 텐데 네. 정말로 우리 보면은 서울 걸어도 네. 뭔가 편하게 들어가서 보행을 한다거나 정해진 공원이나 네. 이런 거 이외에 그냥 일상적인 이동 속에서 찾기가 좀 없죠. 어려워요. 네. 네. 뭐 전체를 내보낼 필요도 없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인도 바깥 인도 쪽에 뭐 폭 한 10m 정도 되는 선형의 공원만 개방을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도시의 녹지화와 공원화 비율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건물이란 개념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화장실 빼고는 네. 뭔가 특정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죠. 그냥 목적이 없으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네. 뭐 밥을 먹으러 간다. 네. 물건을 사러 간다. 이거는 용인이 되는데 그냥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네. 건물 안에서 의자에 쉰다.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공 건물이 해외에는 좀 많이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아니 뭐 해외도 그렇게 뭐 도서관 같은 것들은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 화장실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더 쓰기 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는 다른 점이 있다면은 공원의 분포라든지 벤치의 숫자나 도서관의 분포 이런 것들은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맞물려 생각해 보면 도시 재생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수요가 좀 있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네. 여러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에 진입하는 형국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도시고 서울이라는 공간 특히나 네. 다시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 기회 요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논의를 좀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건축과 도시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공간이 나올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관관계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있어지면 자연스럽게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를 결정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예, 자동차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공원과 도서관을 더 만드는 게 나을지 보행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것들 뭐 공원을 만들더라도 정방형의 공원보다는 선형의 공원으로 만드는 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지역을 더 융합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대중 강연을 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거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나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지만이 결론적으로 완성될 수 있거든요.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지만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해 없이 그냥 몇몇 그 행정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비전으로 그냥 막 지어지게 되면은 그 결과는 우리 후손들 100년, 200년 후손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가 중요하다. 그게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가 영향도 행정가 영향이지만 네. 저는 사실 재건축을 이제 뭔가 앞두고 네. 있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설문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개적인 용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접수가 네.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네. 일단 너무 소유주 중심이에요. 네, 네. 모든 이제 예를 들면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그 추진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 자체가 네. 이 집을 가진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네. 이 집에 이 부분에 사는 사람, 네. 렌트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을 이제 바꿀 때도 네.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입김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사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 위주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진 사람과 사는 사람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한쪽의 편만 들어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이제 진정한 훌륭한 디자이너라면은 둘 다 만족하는 제3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거를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결국에 가서는 근데 양쪽 사이드가 조금씩은 양보를 할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양보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많은 재건축들이 다 멈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게 완전히 멈춤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좀 한번 하면은 이제 내가 한두 개 정도는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내놓고 저 사람도 한두 개 내놓고 이런 거래하는 상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가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 좀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상인이 별로 활동하지 않았던 조선 시대를 몇백 년, 500년 넘게 우린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딴 사람도 손해 보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땐 땅 따먹기잖아요. 네. 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평 갖고 있다 10평 빼앗기거나 10평 더 뺏어서 110평이 되거나 항상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에요. 땅은. 그래서 농업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제로섬 게임 마인드예요. 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은 아무것도 없다가도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상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우리 사회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1970년대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부터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정치적인 담론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에도 한계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의 명분과 도덕적인 걸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제3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상인의 가치관인데 그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당근마켓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지금 필요 없으면은 싸게 팔고 그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저 사람은 이득을 보고 나도 이득을 보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지만이 내가 한 개를 내놓고 두 개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들이 좀 누적이 되면 네. 그럼 재건축에서도 아마 좀 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네. 지역들 대체를 보면은 네,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노후 아파트를 견디면서 네. 세입자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교육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건데 네. 그런 향학열이 있는 건데 그렇죠. 반면에 이제 가진 사람들은 재건축의 목적을 재산 증식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과 재산 증식 사이에서 뭔가 창의적인 네. 교합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학교를 그 학군 좋은 데만 좋은 학교가 아니고 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각기 다른 색깔로 좋은 학교가 만들어져야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혹시 네. 그 서울에 이제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했던 목적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공간이 좀 있습니까? 뭐 많죠, 사실은. 많아요? 예. 모든 곳들이 다 사실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는 사실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많은 한꺼번에 넓은 필지가 한 번에 디자인될 수 있다는 네. 거는 이거는 건축도 아니고 도시 설계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 어느 정도의 그 단지를 설계를 잘 하면은 도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도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재산을 놓고 싸우는 그런 충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죠. 아니 사실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단지라고 한다면 네, 새로 지어서 지하철이 생긴다면 그 교통 문제가 또 해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높이 지으면 또 이제 뭔가 공간을 창출하게 되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여력들이 있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의 건설사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다고 할 때 그런 교수님 같은 분들을 모셔서 이제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 개별적인 회사 안에 있는 그런 뭐 영업팀들이나 이제 조사팀들이 그냥 그렇게 낱개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보통? 아마 거의 99%가 아마 후자일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까 대한민국 주거 문화는 아파트가 주도하는데 아파트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다 대형 건설사의 상무님들이 다 결정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건축사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뒤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나마 저는 이제 운 좋게 몇 개의 케이스에서 좀 참여를 해서 약간 건축가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체에 봤을 때는 별로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정도의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많이 파급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빨리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아파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재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거는 여의도 광장 아파트 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큰 단지는 다른 설계사무소가 하고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작은 단지 쪽. 그쪽을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빨리 돼서 그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아키텍트로 그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워낙에 큰 프로젝트이긴 그러니까요. 해서 네. 그런 이제 의견 일치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둘이서 점심 먹으러 갈 때는 뭐 먹을지 빨리 결정되잖아요. 한 4명이 가면은 조금 힘들고 10명 가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4,000명이 의견 일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건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대통령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생각 드는 게 우리 교수님의 그런 네. 그 능력이나 공간에 대한 감각을 저도 뭐 짧게나마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여의도 광장 아파트에 소규모 이제 단지만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주변과 너무 안 어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양성으로 봐야죠. 네. 다양성으로. 주변이 안 좋으면은 그 안 좋은 것과 어울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니 그리고 저도 네. 이제 그 뭔가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솔직히 잘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그 사회부 기자 같은 거 하면서 네. 집이 어떻게 안 좋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면 네. 뭐 시행 사업을 할 때 네. 불법 부정이 있다거나 건설사들이 결국 사업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네. 앞 단계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 네. 사업을 받으면 끝이다. 그렇죠. 인허가를 받고 음. 이후의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네, 네. 그 공간에 대한 그런 감각이라든가 뭔가 사회적인 네. 공헌 네. 이런 게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네. 좀 더 예를 들면은 시라든가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서 네. 그런 공간의 문제를 좀 더 관여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요, 뭐 다른 데가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도시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밀도가 높은 주거 환경을 이게 단군 이래 처음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단군 이래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게 대형 건설사가 몇천 세대를 지어서 대량 공급하는 거가 처음으로 경험한 거고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온수도 나오고 경비 아저씨가 지켜주시고 주차도 편하고 그러니까 편리함과 그다음에 철문을 닫고 나가면 주부들도 낮 시간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편리한데 그걸 대형 건설사에서 대량 공급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표준화와 대량 생산으로 그 아파트 모양이 다 똑같아지니까 사이즈나 평면이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화폐의 특성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할 것이 다 똑같아지니까 환금성이 좋아지고 재테크할 때 제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오히려 거부감을 느껴요. 새로운 걸 하면은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자리가 잡힌 경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사실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8층짜리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환경, 고미를 또 주거 환경을 경험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시대 때에는 부자들은 주택에 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그렇게 이제 인식이 딱 그렇게 잡힌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주거를 대하는 그 과거의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접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이제 세대적으로도 이제 그 도시를 필요로 하는 세대가 있고 나이가 들면 자연을 찾기도 하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자연이 뭐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살기 좋은 동네에 네. 그런 멋진 아파트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역설적으로 해보게 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한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사실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자연을 되게 강조를 하지만은 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고 역사를 보면 점점 도시의 규모가 커지겠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교회에 한적하게 거기다가 뭐 주택이나 아니 아파트를 짓고 사는 거가 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고 항상 말하듯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좋은 카페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내 발코니는 마당 같아야 되고 아파트는 쾌적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외국에서 성공 사례를 찾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면 되죠. 저는 그게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한국이 제일 살기 편하네요. 맞아요. 제일 살기 편안하고 가장 선진적인 것 같고 이제는 딴 데 가서도 전혀 꿀리지 않거든요. 근데 단 우리가 건축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전 세계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거를 만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세대 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이 단군 이래 제일 잘 사는 때니까 이제 만들어도 된다고 봐요. 저는 항상 프랑스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딱 하나인데 1200년대에 고딕 성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고딕 성당을 그 사람들이 노틀담 성당을 만들기 전까지는 1200년 동안 로마 사람들한테 엄청 무시당했었거든요. 야만인이라고. 맨날 로마가 2000년 전에 판테온 짓고 엄청난 거 막 콜로세움 만들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나무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1200년 동안의 야만인이라는 딱지를 1200년도에 그 고딕 성당 딱 짓고 나서 완전히 그때부터는 딱지를 떼버렸군요. 예. 우리가 이제 가장 앞선 문화의 그런 국가가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1200년대에 고딕 성당을 짓는 것 같은 시점이다. 우리가 이때 지금 잘해서 온 국민이 생각을 좀 모아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사회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다. 그러한 아파트 단지든 주거든 뭐든 도시든 만들면은 그러면은 정말 전 세계에 우리가 기여하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네.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공간 속에서 이제 그 드는 생각은 과학을 이제 입혀야 될 시기가 또 왔잖아요. 네네. 뭔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렇죠. 뭐 자율주행차 시대라든가 네. 이런 그 뭔가 이제 새로운 환경, 통신 환경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변화들을 또 이제 주거 환경이 담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준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뭐 각종 회사들이 다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LG전자든 뭐든 IT 회사들이 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지어진 건물 안에 IT 기술을 덧입히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가장 그 중에서도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자율주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도시와 지방의 어떤 그 균형 발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도모해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만들듯이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 라인을 하나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한두 시간만이라도 자율주행으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인구 분산의 효과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실은 어떻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변화를 미치는 공간은 사실은 오프라인 공간보다도 온라인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아바타들, NPC라든지 이런 게임 캐릭터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는 의식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새로운 이민자 취급을 해야 돼요. 1990년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몇천 년 동안 있어왔던 도시라고 하는 공간 위에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차원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 가상 공간에는 계속해서 인간들만 들어가서 온라인 공간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온라인 공간 상에서는 개인의 사람이 들어가는 캐릭터나 인공지능 캐릭터나 거의 동등한 관계가 되잖아요. 둘 다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생활하는 것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가상 공간의 세계에서는 많은 인공지능 이민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변화시킬 국토 개발의 비전, 또 하나는 가상 공간 안에서 새로운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다 생각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그렇고 또 이제 떠오르는 부분은 이제 그런 그 AI라든가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그 과학화를 입힌다고 했을 때 공간에 입힌다고 했을 때 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뭐 이제 도어락이라든가 이제 네. 뭐 볼 수 있는 화면들 같은 것도 많은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시대 변화라는 게 표준화가 좀 안 돼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업데이트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여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특히나 보면은 네. 개별 건물마다 그게 너무 다 천양지차고 네, 네. 업데이트가 안 돼요. 최신을 받아들이지만 네. 10년 후에는 무용한 시스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네. 그런 규범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공간 안에. 맞습니다. 그거가 네.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보면은 그 브라우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뭐 익스플로러도 있었고 넷스케이프도 있고 야후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업계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뭐 네이버나 구글 뭐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산업의 스탠다드한 포맷을 딱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글로벌리 다 통화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IT 기술 뭐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시티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게 아직은 글로벌리 스탠다드가 아직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고요.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최근에도 보면 전기차를 많이 도입하는데 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요. 화재 사고가 네, 났는데 네. 뭐 전기차 화재 사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출장이 화재되고 나서 입주민들이 한동안 이제 자리를 비워야 되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 이제 폭발 사고로 네. 주변에 차량이 전소되는 그렇죠. 뭔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 위험을 또 대비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네. 그 학습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공적인 규율 체계가 아니면 네.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을 굳이 네. 비용을 투입해서 해야 될 유인이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급적이면 지상에다가 그걸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네.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또 너무 행정기관에서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네. 오히려 옴짝달싹 못하게 박제를 돼가지고 시키니까 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도 또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 밸런스를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보면은 내 자유의 한계가 어디냐를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극단으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사회적인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개인의 자유는 이 정도로 한계돼야 된다.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그게 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로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나오죠.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그만큼 인간들이 이제는 전 세계 인간들이 너무 밀접하게 생활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가 돼서 우리나라는 91%가 도시에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삶의 공간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도기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화를 이제 보잖아요. 네. SF 영화 옛날에 보면은 그 도시를 그리는 모습을 보면 도시라는 게 좀 무섭게 느껴져요. 그쵸. 왜냐하면 도시에 살 수 있는 사람과 네. 아닌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하거든요. 네네. 그 미래의 도시 사실은 지금 살아보면 아닐 거라고 믿지만 네. 그게 바뀌다 보면 네.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더 속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잘못하면은 그게 제일 우려되는 바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달러의 패권도 약해지고 이제 미국의 군사력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군이 약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다 비단 미국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기능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경찰이라든지 치안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의료보험제도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치안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나의 치안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현상이 딱 단지의 프라이빗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딱 정문이 생기고 담장 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가드가 있고 네, 가드가 있고 그런 시큐어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부자들끼리 모여 사는 것들이 점점 심화돼요. 그런 것들이 멕시코 같은 데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네. 그게 치안이 낮은 데일수록 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나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겪어봤겠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밀도가 낮은 데 가면 안전하거든요. 그럼 더 넓은 공간을 제가 확보하고 밀도 낮게 생활하면 돼요. 그럴수록 점점 익스클루시브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럽도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거의 도시에서 그 계층과 상관없이 섞여서 생활하던 그런 거에서 이제는 그 소득에 따라서 공간들이 이렇게 섹터로 나눠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이거를 잘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시장 원리에만 맡겨놓거나 손 놓고 있게 되면은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그런 계획도 발표하잖아요. 그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 있는 맞아요. 도시를 네. 만들겠다. 그게 전염병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시큐어한 거예요. 혹은 어떤 계획안 중에는 공해를 떠도는 그런 엄청난 아파트 한 채만한 사이즈의 배도 구상을 해요. 맞아요. 여객선 같은 건데 실제로는 한 100세대만 들어가 있는. 근데 한 채당 뭐 한 1,000억씩 파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분양을 해서 거기에는 뭐 헬기를 타고 오는 사람만 올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점점 배타적인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 배타적인 공간들을 그래도 이제 미래에 좀 뭔가 좀 네. 순화를 시킨다고 해야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막는다 표현이 막을 수 있을까도 모르겠지만 네.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네. 그 차별과 배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면 어떻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생활한다 이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손쉽게 자기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은 수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죠. 그러면 지상층하고부터 분리가 된 상태에 사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야 그렇다고 그 사람의 펜트하우스를 방 하나는 항상 퍼블릭에 내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상태에서 그런 건축이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경계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경계부가 1층이잖아요. 그래서 1층이 얼마나 개방성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너가 네 집에서 편하게 뭐 혼자 사는 건 난 인정하겠다. 뭐 넓은 발코니에서 마당같이 쓰고. 하지만 1층 부분은 어떻게
공공이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인센티브를 좀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시에나 이런 데서 유연하게 그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되게 딱딱해요. 그게 이제 공개 공지 뭐 너 이 땅 얼마 내놔 이 정도로만 돼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게 투명한 그러니까 통과성이 있게끔 그 공간을 개방성이 있게 만들 것이고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그 현재의 대치 상태인 거죠. 그게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싫으니까 그래 우리 그러면은 대통령 바뀌고 시장 바뀔 때까지 우리는 안 하고 있을게. 뭐 이제 그래서 그런 대치상 근데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타협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디 보도 보니까 우리 그 서울시에서 그 교량에 이제 호텔 이렇게 만들었다 혹시 보셨나요? 교량의 예전에 그 호텔이요? 카페로 쓰던 공간이었던 것 아, 같은데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뭐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날 좋은 날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네.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가격을 보니까 이제 30에서 50만 원 정도 네. 일일 이제 체류 비용이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 중에 하나로 내놓은 게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마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렌트를 한다. 네네. 뭐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 네. 그런 그 공간 네. 이런 창의적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낸 이유는 아마 그 카페가 망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카페 몇 번 가봤는데 위치가 그죠? 예.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버려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라도 한번 써보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버려져 있느니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 근데 같은데. 그게 제가 그 체류 비용이 비싸다는 게 네, 아니고 네. 실제로 거기를 유지를 하려면 네. 그 뭐 직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뭐 이제 보니까 그 에어비앤비로 이제 렌트가 가능한 구조라고 하던데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정해진 인터넷 키드 뭐 가지고 들어가겠죠. 근데 네. 누군가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쵸. 제가 그 비용의 문제를 생각할 건 아닌데 네. 이게 근데 아마 네, 40만 네. 원 정도라면은 네. 수지 타산은 맞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청소는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그거를 구상했던 분의 아이디어는 그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30만 원을 혹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가서 찍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를 SNS에도 올릴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뭐 외국인이든 누구든 네. 그럼 이제 서울의 야경을 다른 시점에서 찍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바이럴을 통해 가지고 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느니 어떻게든 가게에서 사진 찍게 만드는 효과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아 도시를 뭔가 도시 이미지도 네.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죠. 저도 사실 한강을 안 가다가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밤에 한번 아는 네. 분들하고 걸어봤어요. 날도 네. 덥고 하니까 변을 걸었는데 지금 사람도 많기도 하지만 네. 그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개발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강을 좀 잘 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네.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강폭도 넓고 멋지고 야경도 정말 괜찮은데 네. 그 공간을 그냥 좀 야장 두고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그런 공간으로 네. 누구나 이런 텐트 빌려와서 앉아서 그냥 쉬다 가는 공간 네. 뭐 수영장 몇 개 있고 뭐 이런 네. 건데 그 공간을 좀 어떻게 좀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을까 이런 네. 생각 좀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강은 저는 몇 번 카약을 타고도 한번 들어가 보고 배 타고도 우리가 뭐 유람선이라는 걸 타서 한번 가보시면은 한강 가운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이 다르게 보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한강을 밖에서 이쪽 편에서 보는데. 보는 거잖아요. 네. 그때 항상 볼 때마다 자동차 소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한강 가운데에 가면 자동차 소음이 안 들려요. 그 되게 조용한 상태에서 그 서울의 풍경을 다른 앵글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다른 경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공간이 서울시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 그거는 환경부에서 컨트롤하는 국제 그 하천이기 때문에 네. 뭘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부에 정부의 그 환경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치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할 때 거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고 환경부 쪽에서는 야 장마철에 물 빨리 빠져야지 수해 피해가 없어. 네. 이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야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조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서로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강과 연결된 지류들이 무슨 천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천들이 보면 지금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친해적이고 자전거를 타고 네, 이동하는 좋죠. 거로 좋은데 그 공간은 그렇게 놔두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 지류도 약간 좀 뭐 사람들 보기에는 네.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바꾸는 시도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뭐 저도
생각은 잘 안 해봤습니다. 네. 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지. 근데 하나 이제 해외의 많은 사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수변 공간으로 잘 쓰지는 못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수변 공간들은 자동차 간선 도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동하는 공간으로 많이 네. 쓰는데 그런 공간을 뭔가 쓰고 싶어도 가장 큰 제약이 홍수 때 수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해가 그래서 또, 예, 그게 뭐 높게는 10몇 미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뭘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침수 피해나 이런 침수 것 피해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근에는 기술이 나와서 이게 그 포스트를 심어놓고 이제 안테나 쭉 뽑듯이 그 말뚝 같은 게 쭉 길게 올라서 홍수일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시설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미관상으로도 괜찮은 좋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럴 때 환경부가 또 역시 그 파일 같은 기둥들이 이게 문제는 이게 뭐 상류에서 뭐 엄청난 큰 나무나 뽑혀가지고 내면 이제 부닥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생기죠. 저는 하나 더 마지막 궁금증 말씀드리면 공간을 바꿀 때 약간 권력이 작용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네. 거냐면 세대로 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네. 기본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의사결정권자들은 대체로 5, 60대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쓰고 싶은 공간 네, 특히나 공개적인 그 공지인 경우에 특히나 더 네. 개발 문제에 닥쳤을 때 네. 그 젊은 층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꿔야죠. 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셜록 홈즈 많이 구독하셔야 됩니다. 거기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힘이 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여론이 형성되려면 구심점이 필요한 거고, 그런 구심점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몇 군데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겨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되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뭘 소유하고 있냐 이걸 떠나가지고 어떠한 어떠한 사회적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 구조나 도시의 공간이나 국토 개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공간이 됐을 때 작게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사회에 훨씬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화목하게 만드는 공간 구조가 있거든요. 사람 간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공간도 확보하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소통만 강조해도 안 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만 강조해도 안 되고 둘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네. 그거를 만드는 거는 마치 삼성 반도체가 회로 칩을 디자인하는 것과 비슷해요. 고밀도 집적 회로를 우리는 개발하잖아요. 2나노 기술, 3나노 기술로 그 작은 칩 안에 여러 가지 IC 칩, 그러니까 들어있죠 기술이. 트랜지스터를 네. 넣는 거잖아요. 공간도 똑같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20대가 필요로 하는 공간, 50대가 필요로 하는 공간, 80대가 필요로 하는 공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연과 인공 이런 것들을 어떠한 패턴으로 조합을 만들 때 이게 잘 작동한다. 전기적 저항 없이 반도체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런 열도 적게 나고 이런 회로가 있잖아요. 그게 기술이잖아요. 도시도 똑같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일단 먼저 구상을 하고 그게 그거를 우리가 화목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려면은 그게 의견일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되는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교수님 모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건축이라는 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결합의 과정이 아니고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를 네.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까요. 네, 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교양비상구 처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네. 그 방송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데 혹시 네.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제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좋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최근에 수출한 그 JYP 사옥도 좀 아, 그렇군요. 열심히 해서 이게 하남에 짓는가요? 그게 강일아이 씨 옆에 있습니다. 아, 네. 그걸 이제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모습으로 완성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 책도 나오고 그리고 8월 14일부터 MBC에 9시에 이제 방송도 나오고 아, 그러십니까? 예. 이유 있는 건축이라고 이제 예능 프로를 새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프로도 시작을 합니다. 그 MBC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데 안전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 유현준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네. 종종 들러서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구교의 교양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